이번 시간에는 전기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기에 대해서 알기 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원자의 구조를 보면은 중심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들이 돌고 있죠. 그래서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전자들은 주변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개념으로 넘어와서 원자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전기를 띠지 않는다. 중성이죠. 그런데 전자를 잃거나 얻을 수 있어요.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인다 했죠. 그래서 이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곳에서 전자를 하나 더 받거나 하면 이제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과 대전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고 그 전기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찰 전기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띠고 있는 전기를 마찰 전기라고 한다. 마찰 전기는 전선을 따라서 흐르는 전기랑은 달라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기라고 한다. 정전기가 정지전기 혹은 정적인 전기 이 정도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정지에 있는 전기이다. 그럼 마찰 전기라는 거는 왜 생기냐? 그 까닭을 보면은 서로 다른 물체끼리 마찰을 시키면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은 물체 기준으로는 플러스 전하의 양은 그대로인데 전자를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작아졌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니까 이 물체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그리고 반대로 전자를 얻은 물체 같은 경우는 밖에서 전자를 더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된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볼게요. 털 가죽이랑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시키는 건데 털 가죽하고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시키면 털 가죽에 있는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해요. 그래서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고 전자를 잃은 털 가죽은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찰에 의해서 마찰 전기, 정전기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마찰 전기에 의한 현상이 어떤 게 있는지 봐보면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이 빗에 달라붙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의 이동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되는 거죠. 그리고 또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하고 나는 소리도 다 전자의 이동 때문에 나는 현상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 볼게요. 전기력은 대전체 사이에, 그러니까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만약에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인 척력이 작용해요. 그리고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밑에 예시를 볼게요. 마찰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볼 건데 지금 예시에서 털 가죽하고 빨대가 나오는데 이때 전자는 털 가죽에서 빨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마찰시키면 털 가죽은 플러스 전하가 될 거고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빨대 A를 털 가죽으로 문지른 후에 A의 털 가죽을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둘을 문지르면 전자는 털 가죽에서 빨대로 간다 했죠. 그래서 털 가죽은 플러스 전하가 되고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털 가죽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빨대를 서로 가까이 한다면 다른 전하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다음 예시도 볼게요. 빨대 A와 B가 있는데 각각 둘 다 털 가죽으로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털 가죽이 A에도 전자를 주고 B에도 전자를 주겠죠. 그래서 B와 A 모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빨대 A와 빨대 B를 가까이 한다면 같은 전하이기 때문에 척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빨대 A와 B는 서로 밀어낸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볼게요. 정전기 유도는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금속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에 대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내부에서 전자가 한쪽에 막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부분이 마이너스 전하 혹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볼게요. 금속 막대가 지금 비커 위에 올라가 있는데 금속 막대에서 플러스 전하들은 움직일 수 없지만 전자들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이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이너스 대전체에 의해서 밀어지니까. 그래서 전자들이 밀려나서 다 B쪽으로 모이게 되죠. 그럼 B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고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는 A쪽은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림을 볼게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대전체는 전하가 플러스니까 금속에 있는 전자들이 다 왼쪽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자들이 많아져서 왼쪽은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B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유전자의 이동에 집중하자. 그래서 제일 밑에를 보면은 금속에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일단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서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하죠. 이거를 외우면 안 되고 상황을 설정해서 보면 돼요. 지금 보면은 어떤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에다가 갖다 댔어요. 그럼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들은 다 오른쪽으로 모이게 되겠죠. 왜냐면 밀려났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왼쪽은 전자들이 부족해서 플러스 전하가 되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가 되겠죠.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는 게 보이죠. 그런데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된다. 이거를 외운다기보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검전기가 나와요.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이다. 그리고 원리는 지난 페이지에 나왔던 거랑 계속 똑같아요.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검전기의 구조를 먼저 보면은 맨 윗부분에 금속판이 있고 중간에 금속 막대 그리고 맨 밑에 금속박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하나의 금속 덩어리예요. 하나의 금속 덩어리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대전체에 의해서 전자가 밀려나고 당겨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밑에 예시를 바로 봐볼게요. 검전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한다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는 항상 전자를 끌어당겨오죠. 그래서 전자들이 밑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이 막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금속을 가만히 놔뒀을 때는 밑에 금속 박이 그냥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금속 박이 막 벌어졌어요. 왜냐면 밑에 부분은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금속 박 두 개가 서로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박끼리 서로를 밀어내서 금속 박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이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은 결국은 금속이고 금속에다가 플러스 전하를 갖다 대면은 전자들이 막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를 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는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속에 있는 전자를 다 밑으로 보내버려요. 같은 전하인 전자들은 다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전자가 쏠리게 되고 그럼 밑에가 전하가 마이너스가 되고 위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그냥 조금 벌어져 있던 이 금속 박이 전자들이 막 내려와서 금속 박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서로 같은 극이라서 서로를 밀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금속 박이 벌어졌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정리를 해보면 이 금속판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 금속판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고 금속박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검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봐볼게요. 검전기를 통해서 어떤 물체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갖다 대면 금속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대전체를 갖다 대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거나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를 갖다 대면 밑에 금속박이 벌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검전기를 통해서 어떤 물체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을 알 수 있어요. 전하의 양이 적은 대전체랑 전하의 양이 많은 대전체가 있어요. 그런데 전하의 양이 많으면 전기력도 더 강하겠죠. 그럼 전자를 더 많이 밑으로 보내버리겠죠. 전자들이 막 많아져서 금속박이 더 강하게 마이너스 전하로 바뀌게 되면 이 금속박은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도 비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일단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검전기가 있는데 지금 원래부터 금속판도 마이너스, 금속박도 마이너스인 검전기가 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가 더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금속박이 더 강하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금속박이 더 강한 전기력으로 밀어내서 더 벌어지겠죠.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똑같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이지만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밑에 있던 전자들이 막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부분에 금속박의 전하가 양이 줄어들어서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금속박이 오므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더 벌어지고 다른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류가 무엇이냐면 전하의 흐름이에요. 플러스 전하 아니면 마이너스 전하, 이런 전하들이 이동하면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생겨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래요.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가는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죠. 일단 전류의 원인은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기 전에 과학자들이 전류라는 것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지키면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류의 흐름에 따른 전자의 운동을 볼게요. 일단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도선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그냥 여러 방향으로 질서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동을 한다 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그러니까 어떤 도선에서 어떤 특정 단면을 전자가 얼마만큼 이동을 하느냐가 바로 전류의 세기인 거죠. 그래서 단위로는 암페어와 밀리암페어를 자주 쓴다. 참고로 1암페어가 1000mAh죠. 그리고 이제 전압을 볼게요.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나와 있죠. 단위는 볼트를 쓰고,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 이 물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높이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높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그림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전압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 왼쪽 그림에서 높이 차이가 10m 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m라는 높이 차이에 의해서 물이 아래로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전압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V가 나는 거예요. 플러스 극 쪽에서는 전압이 10V인데 여기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전압이 0V인 거예요. 그래서 전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줘야 되는 거는 지금 왼쪽 그림에서는 높이 차이에 의해서 물이 흐르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는 전압 차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류도 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10A만큼의 전류가 나왔다면 10A만큼의 전류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10만큼의 물이 나오면 나온 만큼은 꼭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어느 구간에서나 10만큼의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상황이 조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10만큼의 전류가 나오면 10만큼의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건 똑같은데 지금 이 중간에 병렬 연결로 인해서 길이 갈라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10만큼의 전류도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4만큼 흐르고 오른쪽에는 6만큼 흐를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이 구간을 지나서 만나게 돼서 일렬로 나오면 10만큼의 전류가 나오게 된다. 이런 정도의 지식을 알고 가면 좋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가 나오는데 전류계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예요. 그리고 전압계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계예요. 전류계를 전기 회로에 연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전류계는 측정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그냥 직렬로 연결만 하면 돼요. 측정하고 싶은 소자 옆에다가 전류계를 두면은 어차피 그 소자를 지나는 전류나 전류계를 지나는 전류나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압계는 전기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야 돼요. 측정하고 싶은 소자가 있으면은 그 소자에 병렬로 연결한다. 전류는 아까 봤듯이 10만큼의 전류가 계속 변하지 않았지만 전압은 특정 소자가 있으면 그 소자에서 소모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전지이고 얘는 저항이에요. 전지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10V짜리 전압을 가진 전지라면 각각의 소자마다, 즉 각각의 저항마다 2V, 4V, 4V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재려면 딱 측정하고 싶은 소자가 있으면 그 소자랑 병렬로 연결해서 전압계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류계와 전압계 둘 다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한다
라는 것도 알아줘야 되고, 추가로 전류와 전압을 예상할 수 없을 경우 마이너스 단자 중에 최대 전류값 혹은 최대 전압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눈금 읽는 방법을 한번 봐보면, 일단 플러스 극과 5A가 최대 전류값인 마이너스 극의 단자를 연결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눈금 중에서 맥스가 5A인 부분의 전류값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3A의 전류값이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맥스가 500mA인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플러스 극에 연결했어요. 그러면 여기 500mA가 최대가 되는 눈금의 값을 읽으면 300이 나오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300mA다. 똑같이 전압계도 플러스 극과 3V가 최대인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어요. 그러면 3V가 최대인 부분의 눈금을 읽으면 2V가 나오죠. 그래서 전압은 2V다. 그리고 플러스 극과 30V가 최대인 마이너스 극에 연결을 하면은 30V 최대 기준으로 읽었을 때 20V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된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반대로 연결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왼쪽 끝으로 침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최대 전류값 또는 최대 전압값이 작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침이 제일 오른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류의 세기가 3A예요. 그런데 최대 전류값이 500mA인 단자에 연결한 거예요. 그럼 이 500mA를 훨씬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500mA를 훨씬 넘어가서 지금 끝쪽으로 침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전기 저항을 볼게요. 전기 저항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이다. 전류가 흐르는 거는 전하가 흐르는 거였죠. 그리고 전자가 이동하는 거였죠. 그럼 이 전기 저항은 전자의 이동을 방해한다 정도로 알아주면 되는 거죠. 단위는 옴이고 1옴이라는 거는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이다.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2옴은 2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전압을 더 많이 가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전기 저항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 까닭은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원자들이랑 충돌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생긴다. 그리고 전기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게요. 일단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물질마다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렇다. 그리고 물질의 길이와 단면적에 의해서 달라져요. 물질의 길이가 길수록 단면적이 좁을수록 전기 저항이 커진다. 왜냐면 전류가 흐르려면 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꼬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짧으면 짧을수록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길어지면 더 힘들어지겠죠, 지나가는 게.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하가 수월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단면적이 크게 되면 이 전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데 단면적이 좁으면 전자들의 이동이 되게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은 작아진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볼게요. 그런데 일단 알아줘야 되는 거는 저항은 물질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먼저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볼게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라고 나와 있죠. 전압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인데 이 차이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전류는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전압이 커질수록 전류는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세기는 비례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기울기는 전압분의 전류가 되는데 이게 바로 저항분의 1이 된다. 이따가 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항과 전류의 세기를 볼게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그러겠죠. 저항은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항과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한다. 그리고 저항과 전압의 세기도 볼게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저항이 커지면 전압도 당연히 커지겠죠. 저항이 커진다는 거는 같은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전압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도 비례한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죠. 그것을 통해서 옴의 법칙이 생겼어요. 전류의 세기는 전압과 비례하는데 저항과 반비례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식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저항의 직렬 연결은 여러 개의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먼저 오른쪽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의 기호에 대해서 봐볼게요. 일단 전지는 기호를 이런 식으로 쓰고 긴 쪽이 플러스라는 것만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
전구, 스위치, 전류계, 전압계를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왼쪽 표를 볼게요. 회로도를 보면은 일단 저항을 2개 직렬로 연결해놨고 전류계도 직렬로 연결해놨죠. 그런데 전압계는 이 저항 2개와 병렬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먼저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전류는 물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전지에서 10만큼의 물이 나왔으면 회로를 쭉 이동하면서 계속 10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 강의를 보고 와주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다. 그리고 전압은 전체 전압을 저항마다 나누어 준다고 했죠. 그래서 각 저항에 비례하여 나누어 걸린다. 전압을 구할 때 이 ohm의 법칙을 쓰게 됐는데, 전류의 세기는 일단 똑같았고, 그리고 저항의 세기가 다르니까 전류와 저항을 곱하면 전압값이 나온다.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도 볼게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애들인데, 방해하는 애들이 한 줄로 쭉 있어요. 그럼 당연히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지면 회로 전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왜냐면 길이 막혀버리니까. 길이 한 개밖에 없는데 길이 막혀버리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을 볼게요. 저항의 양끝을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면은 저항을 아까처럼 일자로 연결하지 않고 나란히 연결했어요. 이 경우의 전압은 직렬 연결이랑은 달라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와 같다라고 나와있죠. 회로 전체의 전압을 만드는 곳은 전지이죠. 전지에 예를 들어서 10V의 전압이 걸리면 전지의 오른쪽에는 10V의 전압이 있는 거고, 전지의 왼쪽에는 0V의 전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구간도 똑같이 0V라는 거고, 연결돼서 쭉 올라가서 이 구간도 똑같이 10V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저항 2개 모두 10V의 전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같은 전압이 걸린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볼게요. 이 경우에 전류는 나누어져서 움직이겠죠. 10만큼의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길이 2개로 나누어져요. 그러면은 전류가 흩어져서 갔다가 다시 열로 모일 때는 합쳐지지만 저항에 갈 때는 흩어진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V의 값은 둘 다 똑같고 저항의 값이 둘 다 다르니까 그것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I1과 I2가 나온다.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도 볼게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의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선이 두 쪽으로 연결됐으니까 가는 길 자체가 조금 많아지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어진 효과가 있어서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감소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항 하나의 연결이 끊어져도 다른 저항에는 계속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저항만 남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전류는 흐른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저항의 연결과 이용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직렬 연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볼게요. 직렬 연결은 퓨즈에 쓰이는데, 퓨즈는 과도하게 센 전류가 흐르면 끊어져 버려서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예요. 한쪽의 저항이 끊어지게 되면 도선 자체가 연결이 쭉 다 끊어지는 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화재 감지 장치도 보면은 장치 속에 있는 금속이 열을 받게 되면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회로가 연결되게 돼서 경보장치가 작동한다. 다음으로 장식용 전구를 볼게요. 모든 전구가 함께 꺼지고 켜지죠. 그리고 고장나면 모든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쵸? 쭉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가격이 막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고장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죠. 다음으로 병렬 연결의 이용을 볼게요. 일단 멀티탭이 있어요. 여러 전기기구를 함께 연결해도 똑같이 220V의 전압이 걸려서 잘 작동이 된다. 그리고 건물의 전기 배선은 다 병렬 연결이어서 전기기구를 각각 따로 켜거나 끌 수 있다. 그리고 가로등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문제없이 다른 가로등들은 잘 불빛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을 활용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장이 나오는데, 자기장은 자석 주위처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의 자침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다. 아래 그림을 살짝 보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이 빨간색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래요. 그래서 빨간색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 오른쪽이고 위에서도 오른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된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자석의 양 극에 가까울수록 세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선으로서 나타내주는 게 바로 자기력선이에요. 자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선으로 나타내준 거죠. 그래서 특징으로는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고 서로 교차하지도 않는다. 또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센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지금 보면은 S극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력선이 굉장히 촘촘하죠. 자석이 양끝이랑 가까우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예요. 그런데 아랫부분의 이 부분은 자기력선이 촘촘하지 않죠. 그럼 이 부분은 세기가 약한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오른쪽 그림도 한번 봐보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극끼리 마주하게 뒀을 때는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다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간 부분에서는 만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면은 다른 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선이 나와 있어요. 자기력선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N극에서 바로 나와서 옆에 있는 S극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같은 극에서는 서로를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일 때는 서로를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볼게요.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킨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볼게요. 자기장은 자석 주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킨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어떤 도선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의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 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전류가 위쪽으로 향한다면 자기장은 지금 이런 방향으로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달라지면 당연히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달라지겠죠. 왜냐면 자기장은 전류가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직선도선과 원형도선 주위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윗방향이 향하게 뒀어요. 그럼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감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다 감아주는 방향으로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도선과 가까운 부분은 조금 비교적 촘촘한데 도선과 멀어질수록 자기력선이 촘촘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도선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작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선에서 전류가 위로 향하고 있을 때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감아준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 도선의 윗부분에서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고 있는데 도선의 뒷부분에서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선의 앞과 뒤에 자기장이 무슨 방향으로 생기는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볼게요. 원형도선의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직선도선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자기장은 내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흐르고 있고 왼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 자기장들이 모여서 원형도선의 중앙부에서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이게 평면 그림으로 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눈앞에 이 원형도선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본 다음에 그럼 중앙에서는 자기장이 왜 나와야 되는가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원형도선도 직선도선을 구부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선도선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중심부에서는 자기장이 그냥 직선으로 쭉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중심으로 올수록 이 여러 부분에서의 자기장이 합쳐져서 직선으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을 볼게요.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볼 건데,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줄 때,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네 손가락도 이 전류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N극이 된다 라고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방향은 S극이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드니까 당연히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달라지면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도 달라진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석은 여기 위에 보이는 코일 안에다가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이에요. 전자석의 특징으로는 전류가 흐르는 동안에만 자석의 성질을 띈다. 원래 철심은 자석의 성질이 없죠. 그런데 전류가 흐를 때 철심 또한 자석의 성질을 갖게 돼서 자기장이 강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뀌고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전자석의 세기도 변한다. 예시로는 자기부상열차, 전자석 기중기, 스피커, 전화기, MRI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부상열차도 자기력으로 열차를 띄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고, MR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한 자기장으로 우리의 뇌를 뚫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이 있다는데, 그걸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고, 이 자기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조건이 좀 있어요. 자석 사이에 도선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도선에는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럼 자석에 의한 자기장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도선은 힘을 받는다. 일단 그림을 먼저 보면은 자석이 있죠.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때 이 도선은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힘이 생긴다. 물리적인 힘이 생겨서 도선이 띄어질 수 있다. 근데 이때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류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힘의 방향이 어디로 작용하는지를 보려면 이 오른쪽 손바닥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해 줘야 돼요. 이것도 직접 한번 손으로 해보면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이 수직이라면 힘의 방향은 이 둘의 수직인 윗방향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왼쪽 도선도 윗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죠.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크다. 그리고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 힘의 크기가 가장 크다. 그리고 평행일 때는 가장 작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될 때 전류가 딱 수직으로 흘러야지 힘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류가 조금 비스듬하게 흐르게 되면 최대보다는 조금 더 약해지고,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랑 전류의 방향이 똑같다면 힘의 크기는 최소가 된다. 즉 0이 된다 라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전동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전동기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 사이에 있는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코일이 힘을 받으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림부터 봐보면 지금 N극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S극이 있으니까 일단 자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리고 이 사각형 코일의 왼쪽 부분인 A, B 부분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코일은 힘을 위쪽으로 받겠죠. 그래서 결국 코일의 왼쪽 부분 A, B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C, D 부분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됐으므로 힘의 방향도 반대 방향이 돼서 이 CD 부분은 아래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일이 계속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 코일이 수직인 상태까지 오게 되면 정류자의 절연체 부분이 브러쉬에 닿아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회전을 계속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직이 된 상태에서 전류를 잠깐 멈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회전이 계속 시계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이번엔 AB 면에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되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을 알려면 또 오른손 손바닥을 이용해야 되죠. 자기장은 이 방향인데 전류는 이 방향이니까 손바닥 방향인 밑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A, B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C, D 부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게 위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이런 전동기는 굉장히 많은 기계에서 사용되는데 전류를 흘려서 뭔가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선풍기, 전기자동차 엘리베이터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